일요일 오후 5시 30분쯤 김지수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옆 탁자에 지갑과 차 열쇠를 던져두고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서재에 앉아 있는 것을 그녀가 눈치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녀에게 거의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녀의 열쇠를 챙기고 제 여분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안에 있던 현금과 신용카드를 모조리 빼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녀의 운전면허증까지 챙긴 뒤 다시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15분 후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은 지수가 복도로 나오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좀 만나러 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 아니, 당신 오늘 직장 동료들 만나러 못 가. 제가 반박했습니다. 황정민, 당신도 알잖아. 날 통제하려 들지 마.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동료들 만나지 말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못 간다고 했을 뿐이지. 당신은 지금 그놈을 만나러 가려는 거잖아. 남자친구 말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만해. 제 말에 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당당하게 서재로 들어와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래, 정민아. 사실 나도 다른 방식으로 끝내고 싶었어. 하지만 여기서 확실히 하자. 당신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나에게 자유를 주고 이 결혼 생활의 남은 조각이라도 지키든가. 아니면 이혼하고 내 인생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든가. 어느 쪽을 택할래? 그녀가 도발했습니다.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제3의 길을 택하겠어. 애처럼 굴지 마. 제3의 길 같은 건 없어. 난 비릿한 미소. 내가 진짜 남자를 만났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각오하든가. 지수가 경고의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왼손에서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가까이에 제 얼굴을 들이대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당신의 세 번째 문이야. 바로 우리 집 현관문이지. 지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당신이 챙겨 나가는 게 당신 인생의 마지막 짐이 될 거야.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내 돈은 단 한 푼도 구경 못 할 거야. 남편, 딸, 집, 돈, 차. 그리고 직장까지 다 잃게 될 거다. 결국 당신은 다 허물어져 가는 단칸방에서 살게 될 거야. 미쳤어, 황정민. 그녀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당장 내 변호사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 직장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겠어. 날 다치게 하면 당신이 더 고통받게 될 줄 알아. 저는 그녀를 벽에서 떼어내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높은 하이힐 때문에 그녀는 비틀거렸고 의미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수는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평정심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앞마당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현관문 자물쇠는 이미 아침 일찍 교체해둔 상태였습니다. 지수가 떠나기 전 저는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에 다니는 19살 딸 채영이었습니다. 채영아, 아빠야. 엄마랑 아빠 상황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 엄마는 남자친구랑 살러 나갈 것 같구나. 이 일에 대해 너랑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아빠가 예전에 엄마랑 심하게 다툴 때마다 녹음해둔 게 있어. 엄마가 사실을 왜곡하고 아빠 탓으로 돌리려 할 때 이 녹음들을 들어보면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엄마가 바람을 피운 건 사실이고 결국 우리를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남자가 꽤 위험한 인물 같으니 엄마랑 연락할 때 조심해야 한다. 저는 채영이에게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원한다면 녹음된 테이프들을 들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채영이는 금요일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전화를 마치고 저는 뒷집에 사는 이웃 미래에게 연락했습니다. 미래 씨, 저 정민이에요. 지난번에 제안하셨던 거 아직 유효하다면 지금 가도 될까요? 1시간쯤 뒤에요. 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래에게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와 지수는 어린 나이에 만나 결혼했고 곧 채영이를 얻었습니다. 초반에는 모든 게 좋았지만 지수의 태도는 금방 변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워졌고 교활해졌으며 저를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최선을 다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끊임없이 그녀를 만족시키려 노력했던 것이 결국 저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꼴이었습니다. 이제 40대가 된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지수가 조상필이라는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상필은 과거에 폭력 전과가 있는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닫자 오히려 홀가분해졌고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재산의 절반을 챙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집안에 있던 현금은 물론 눈에 보이는 동전 한 푼까지 싹 챙겼습니다. 자물쇠를 바꾸고 지수를 최대한 자극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녀를 잘 알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있었죠. 그녀는 여러모로 위험한 여자였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 계획은 지수의 외도를 알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저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몰래 녹음을 해왔습니다. 지수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기기가 단순한 MP3 플레이어인 줄 알았겠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수집하는 그녀가 폭발할 때마다 저는 그 행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남들 앞에서는 완벽한 척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저를 학대했기에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채영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에 다툼이 있은 후 월요일, 저는 회사 휴게실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혼 축하라는 커다란 현수막을 걸고 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전달할 집행관을 간절히 기다렸고 다행히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이혼 서류를 받은 것을 자축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받는 순간부터 다른 사진에서는 집행관 아주머니에게 축하 모자를 씌워주고 볼에 뽀뽀를 하는 시소를 하거나 서로 웃으며 케이크를 먹여주는 장난스러운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 파티 사진들과 함께 제 룸메이트가 된 미래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지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지수가 미래의 왼손에 끼워진 자신의 결혼 반지를 꼭 발견하기를 바라면서요. 사진을 보낸 지 1시간 뒤 분노에 찬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저질스러운 인간아. 내 변호사가 그 사진들을 보면 널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정말 멍청한 짓을 했더군. 아니, 지수야. 이 사진들에 부적절한 건 전혀 없어. 알몸 사진도 아니고 그냥 이웃끼리 장난친 것뿐이야. 아주 즐거운 파티였지.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씩씩거렸습니다. 두고 봐. 황정민, 오늘 밤에 짐 챙기러 집에 갈 거야. 당신은 거기 없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은 못 들어올 텐데. 자물쇠를 다 바꿨거든. 필요한 게 있으면 6시 45분 전까지 와. 미래랑 나랑 7시에 약속이 있어서 늦고 싶지 않거든요. 어젯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밤이었고 오늘 밤은 더 멋질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이어지는 5번의 통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음성 메시지는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 같은 성격은 흥분해서 말실수를 하거나 비밀을 폭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후 몇 주 동안 분노에 차서 스스로 몇 가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4시 30분 저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저는 지수의 직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 정체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해야 했죠.
보안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작업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지수의 차 옆에 주차한 뒤 차 주위를 돌며 펜치로 타이어 밸브를 모조리 잘라버렸습니다. 그녀는 분명 폭발할 것이고 6시 45분까지 집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이른 6시 35분쯤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와 일찍 퇴근해 집으로 오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녀가 집에 가져오지 않은 새 옷 영수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연남의 집에 많은 짐을 숨겨두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다른 것을 찾고 싶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앞문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는 지수를 내버려 둔 채 미래의 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창문은 박살나 있었고 바닥에는 피가 낭자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영상 속 지수는 쇠지렛대로 창문을 박살내며 저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새로 설치한 자물쇠는 안팎에서 열쇠가 있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깨진 유리에 팔뚝을 깊게 베었고 비명을 지르며 더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즉시 사건을 접수했고 경찰관은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저와 우리 집에서 15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녀는 분노와 새로운 협박으로 가득 찬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통화 내용을 세밀하게 녹음했습니다. 몇 시간 후, 조금 진정된 그녀가 다시 전화를 걸어 친구인 혜진이를 보내 짐을 좀 챙겨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꾸미는 걸까요? 집에서 짐을 가져가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혜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퇴근을 조금 일찍 해서 안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서재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혜진이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쓰레기 봉투 2개에 지수의 옷가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이는 불안한 듯 저를 살피더니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재 모니터를 확인하니 혜진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신발 상자 하나를 꺼내 봉투에 담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혜진이가 옷을 더 챙기는 동안 저는 물을 가지고 돌아가 그녀가 짐 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충분하다며 봉투 하나를 저보고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든 봉투가 더 무겁다면서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뻗자 그녀는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하고 다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며 문 쪽으로 향할 때 저는 그 봉투 안에 제가 알아야 할 게 들어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고 봉투 안을 열어젖히자 그녀는 당황하며 지수가 필요한 옷과 잡동사니들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거짓말임을 눈치챈 저는 상자에서 나는 묘한 냄새를 지적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5만 원권과 10만 원권 수표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절도 공모죄로 몰아세우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혜진이는 그 돈이 지수의 것이고 시켜서 가져가는 것뿐이라며 도둑질할 의도는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가져간다며 현금 상자를 챙긴 것은 엄연한 절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강도죄로 체포될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해서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실망감을 표하며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지수에게 저한테 도둑질을 들켰다고 말하고 앞으로 지수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특히 이혼 소송이나 상필과의 관계에 대해 저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어기면 지수는 상필 같은 무능한 놈과 엮여 큰 실수를 한 것이니 결국 당신이 지수를 그놈에게서 떼어놓는데 도움을 주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혜진이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녹화된 영상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혜진이는 마지못해 제 정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저는 돈 상자를 들고 길끝에 있는 미래의 집으로 갔습니다. 미래는 제가 안전한 곳을 찾을 때까지 그 돈을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출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돌아가신 지수의 고모 이금네 할머니는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지수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죠. 할머니가 시골집 한 채를 남겨주신 건 알았지만 돈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수가 유언장 집행 후 집을 정리하다가 할머니가 숨겨둔 뭉칫돈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 돈 내거야 황정민. 당장 내 돈 내놔. 지수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까 혜진이가 뭘 가져가려다 들키긴 했지. 안방 서랍에 있던 내 돈이야. 내 돈이라고 당신도 알잖아. 아, 신발 상자 말이야? 그거 고모 할머니 돈이라며.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혜진이가 상자에서 돈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랬다면 자기가 챙겼겠지. 난 가진 게 없어. 그리고 당신이 나 몰래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작년에 세금 신고도 안 했겠네? 우리 세무신고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경찰에 신고하든가. 그럼 국세청에도 이 돈의 존재를 알려서 탈세 조사를 받게 해줄게. 그녀는 독서를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수를 너무 자극해서 그녀가 접근 금지 명령 때문에 단순히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차를 망가뜨려 복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가 이미 그녀의 차 타이어를 망가뜨렸으니까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설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수요일 아침 차고 앞에 카메라를 하나 더 숨겨서 설치했습니다. 영상은 제 사무실 책상으로 실시간 전송되게 설정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전 노트북으로 지수가 제 차 뒤에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망치를 꺼내 제 차 앞 유리를 박살내고 차체를 사정없이 찌그러뜨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그녀의 고함 소리가 영상 너머로 들려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그녀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경찰차가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박살난 제 도요타 차량의 영상 증거가 명확했기에 경찰은 지수를 재물손괴죄로 체포했습니다. 게다가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한 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며 그녀는 침묵하는 저를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지수의 이혼 변호사가 연락해왔습니다. 공동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는 신문 기일이 목요일 오전 10시로 잡혔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지수가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9시 50분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기세등등하게 들어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제기 후 공동은행 계좌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남편인 황정민 씨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재산을 5호로 분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황정민 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 아내는 수개월 전부터 공동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를 빼돌려왔습니다. 제가 인출한 금액은 제가 그동안 집세를 부담해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저는 지수가 내연남인 상필과 살기 위해 가정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수는 사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적금이랑 예금을 싹 다 뽑아가서 전 빈털털이라고요. 라며 항변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진정시키는 동안 저는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1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여기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지수의 급여와 보너스가 몇 달 전까지 입금되다가 약 6개월 전부터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해준 개인 계좌 이체 확인서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결혼 생활 중에 상당한 재산을 따로 축적해왔습니다. 이 내역들이 증거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뒤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지수 씨, 반박할 내용 있습니까? 그녀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설령 개인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황정민 씨는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정에서의 기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수 씨는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보니 이미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려 남편과 법원을 속였습니다. 황정민 씨가 생활비를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금융 조치를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최종 이혼 판결에서 다룰 것입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지수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지수 씨, 당신 지금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이야. 당장 비키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어. 아, 그러고 보니 아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더 지내고 싶어 하는 눈치던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임에도 그녀는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나쳐 출구로 향했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전에 만났던 대호라는 남자를 만나러 다른 바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가 그 자리에 있더군요. 아는 척을 하며 저를 기억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대호는 아직도 그 고물차를 타고 다닌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새 남자와 떠나며 좋은 차를 가져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는 에어컨도 고장났는데 고칠 돈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자동차 보험에 관해 물어본 뒤 제 제안을 따르면 더 좋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호는 귀가 솔깃한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쯤 38번 국도를 운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당신 차 앞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급브레이크를 밟겠죠? 그럼 뒤따라오던 차가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로 당신 차 뒷부분을 들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는 완파되겠지만 핸들만 꽉 잡고 있다면 당신은 무사할 겁니다. 의자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붙이고 안전벨트만 잘 매고 있으면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줄 겁니다. 적어도 에어컨 빵빵한 새 차는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뒷차 운전자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그런데. 걱정 마세요. 그 운전자는 남편을 배신한 부정행위자일 거고 차 안엔 그녀 혼자뿐일 테니까요. 제 제안 어때요? 오, 그거 환상적이군요. 전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제일 싫거든요. 내일 오시 전까지 38번 국도와 링가 교차로 근처 주차장을 깨끗이 비워두겠습니다. 파란색 미아타 차량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당신 쪽으로 갈 겁니다. 그 차 앞으로 끼어드세요. 그 여자는 추월하는 걸 싫어하니까 조금만 더 주행하다가 바짝 붙게 만드세요. 그때 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보고 급제동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 후엔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119를 부르고 목이 아프다고 하세요. 아, 참고로 우린 만난 적 없는 겁니다. 전 이 바에 다시는 안 올 거고요. 우린 모르는 사이입니다, 형씨. 전 당신 새 차 에어컨보다 더 냉정하거든요. 금요일 저는 딸 채영이를 데리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채영이는 시험을 마치고 일요일 밤까지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혼 상황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채영이에게 지수와 나눴던 제3의 문에 관한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채영이는 엄마의 잔인한 요구와 말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2년 동안 녹음된 파일들을 들려주며 지수의 숨겨진 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만나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아빠, 그 사람 질 나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엄마를 만나야 한다면 꼭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고요. 그 남자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항상 몸 조심하세요. 어쩌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채영아. 엄마랑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었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을 채영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4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다 주도권이 없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방향타 없는 배처럼 표류하는 상황에서 부부는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하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어떤 커플은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권력을 동등하게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이 모든 주도권을 쥐는 경우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죠. 물론 남편이 아내를 위해 헌신한다면 동화 같은 로맨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내의 성격에 따라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외조부모님처럼 할머니는 수동적이고 할아버지는 독선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내 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기에 우리 관계에서도 비슷한 불균형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저의 나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만족시키려 노력할수록 무시는 더해갔고 결국 마지막 유형인 아내가 주도권을 쥐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낀 순간 그녀는 권력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잔인해졌고 집안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제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집수리를 할 때도 도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까지 가르치려 들었죠. 그 과정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할 때 남편이 여전히 사랑을 주더라도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반항을 시작하자 지수는 그것을 무책임하다고 여겼고 제가 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저를 철없는 어린애 보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녀의 존경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 확감했고 이번 이혼이 존중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채영이에게 엄마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제가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정을 꾸리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서로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극적인 우리 관계를 반면 교사 삼아 너와 내 파트너는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영이는 제 조언을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황정민 씨 되십니까? 여기 메디컬 병원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상태이며 큰 부상은 아니지만 경과 관찰을 위해 오늘 밤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채영이와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딸을 먼저 들여보냈고 잠시 후 지수와 단둘이 대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수는 패쑥한 얼굴로 나왔고 채영이에게 꽤 따가운 소리를 들은 듯 보였습니다. 세상에, 몰골이 말이 아니네, 지수야. 제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정말 다사다난했지? 남편 잃고 집 잃고 접근 금지 명령에 형사 처벌까지. 예상했던 돈도 못 챙기게 됐고 이제 차는 폐차 직전에 에어컨 터져서 얼굴은 멍들고 손목까지 부러졌으니 이혼이 당신한테 참 좋은 선물을 주네.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상필이 그놈은 어디 갔어? 병문안 안 왔나? 걱정 마. 지금쯤 다른 여자들 중 한 명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테니까.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작할 땐 다른 여자들이 있는 줄 몰랐나 보네. 이제야 알게 된 모양이고. 그놈이 당신 대신 감옥에 가줄 것 같아? 당신은 남 비위 맞추는 거 싫어했지? 하지만 교도소에 가면 그 기술이 아주 절실할 거야. 미리 좀 배워두지 그래. 난 감옥 안 가. 내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래, 내 차를 때려 부수고 내 신변을 위협했는데 그렇게 쉽게 풀려날까? 검사 말로는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더군. 증거 사진이랑 영상이 워낙 확실해서 말이야. 다음 선거를 앞두고 범죄 소탕 영웅이라도 되고 싶은 모양이야. 아마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걸.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참, 자동차 보험사에는 연락했어? 제가 묻자 그녀가 당황했습니다. 보험이라니? 당신 보험에 들어있잖아.
아니, 이번 주에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당신 이름 싹 뺐어. 미아타명이 당신 앞으로 단독으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보험은 신경 안 썼나 보네. 무보험 사고라니 큰일 났다. 당신 이제 벌금의 견인비에 3년이나 남은 할부금까지 폐차장으로 갈 차 할부금을 꼬박꼬박 갚아야겠네. 게다가 전과자가 되면 직장도 잃을 텐데 새 차가 무슨 소용이겠어. 피해자 병원비랑 보험사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오면 정말 볼만하겠다. 그나저나 건강보험은 따로 가입했지? 당신 피부양자로 되어 있잖아. 아니, 월요일에 당신 건강보험도 해지했어. 몰랐어? 여보, 치료비가 수천만 원은 나올 텐데 어쩌나. 응급실 진료비에 엑스레이, 수술비, 입원비까지.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당신 아팠을 때 생각나네.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 내고 당신 간호했잖아. 당신 토할 때 머리 받쳐주고 다 치우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아플 때 내가 의사 부르고 약 사다 나르고 말이야. 일주일 뒤에 좀 나아지니까 당신이 뭐라고 했더라? 다시 소리 지르고 무시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지. 이번에 아플 땐 상필이가 당신을 어떻게 보살펴줄지 정말 궁금하네. 아, 상필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다른 여자랑 볼일 다 끝났을지도 모르니까. 잘 지내봐. 제가 병실을 나설 때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가끔 혜진이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녀는 상필이 지수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걱정하다가 결국 지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귀가에 현관으로 향할 때 습격을 당했습니다. 앞마당에서 상필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대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복면을 쓴 그놈은 제 복부를 가격해 숨을 못 쉬게 만든 뒤 팔을 뒤로 꺾고 돈 상자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검사에게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라는 요구도 덧붙였죠. 무력함을 느꼈지만 제 손엔 자동차 스마트키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상경보 버튼을 눌렀고 주차된 차에서 귀청을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필은 당황해서 제 머리를 한 대 더 때리고는 도망쳤습니다. 이웃집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오자 저는 경찰과 119를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고 상필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웃들 중 누구도 그놈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에 상필은 일단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딸 채영이의 말을 듣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상필이를 만났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다며 불러서 나갔는데 상필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상필이가 나타나더니 엄마가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니 자신이 지수를 돌봐주는 대가로 채영이가 상필을 돌봐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엄마는 바닥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요. 상필은 엄마 말을 들으라며 채영이를 강제로 안방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채영이는 가방 속에 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상필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상필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는 사이 채영이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채영이는 엄마를 끌고 나오려 했지만 지수는 오히려 상필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을 그런 놈에게 맡기려 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고 서랍 속 가스총을 만지작거리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채영이는 자기는 괜찮으니 앞날만 생각하자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채영이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절대 혼자 다니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녀는 동기들과 늘 동행하고 공공장소에 혼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겨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상필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했지만 제가 검사에게 넘긴 것은 딸의 진술이 담긴 녹음과 상필이 저를 습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검사는 지수에 대한 선처나 고소 취하 의사를 물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죠. 지수는 저 남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고
두 사람을 떼어놓는 것만이 지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녀를 변화시키길 바랐습니다. 검찰은 제 요청을 받아들였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집과 직장에서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차고를 오갈 때는 늘 긴장했습니다. 출퇴근 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대로에서 15km 정도 들어가야 했고 중간에 빠지는 길도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늘 가스총을 곁에 두었습니다. 지수의 재판 며칠 전 밤, 집까지 3km 정도 남은 지점에서 100m에 비친 트럭 전조등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이어 트럭은 시속 80km의 속도로 제 차 뒤에 바짝 붙어 위협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112에 신고하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제가 속도를 110km까지 올렸지만 트럭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에게 형사를 연결해달라고 외치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트럭은 8km 넘게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중계하며 옆자리에 가스총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저 다리에서 저를 밀어내려 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리 100m 전,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제 차를 옆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트럭 조수석에서 지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는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트럭은 제 앞에 멈춰 섰고 제 차는 도로 옆 도랑 쪽으로 미끄러져 멈췄습니다. 저는 가스총과 전화기, 녹음기를 챙겨 차에서 내려 다리 아래 자갈밭으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독사나 벌레보다 위쪽의 인간들이 더 무서웠기에 숨을 죽이고 다리 밑 가장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스총을 겨눈 채 대기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신호가 약해 신고는 끊겼고 어둠 속에서 다시 전화를 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포 속에서 누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위쪽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멈추자 저는 그곳에서 밤을 지새울 각오를 했습니다.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저는 가스총을 다리 밑에 두고 손을 든 채 도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로를 차단했고 반대편에서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트럭이 다시 다리 쪽으로 돌아오려다 경찰의 명령에 급제동했습니다. 운전자 내려, 바닥에 엎드려. 경찰의 고함 소리와 함께 상필과 지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와 씻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중범죄에 연루되자 이혼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판사는 저에게 깊은 동정을 표했고 지수 측의 반발은 무력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지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이혼 조건의 대부분을 양보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녀가 나쁜 영향에 휩쓸리기 전에는 선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일 외에도 수년간의 괴롭힘을 시간이 흐르면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저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상필은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험악한 수감자들에게 호된 맛을 보길 바랐습니다. 지수는 판사의 관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형량을 받았지만 최소 3년은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그녀가 가석방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채영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복수 계획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결국 지수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민이야. 당신 물건 줄 게 있으니 만나자. 지수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들렸습니다. 지수야. 신발 상자 돌려주려고 해. 내 말 들리니? 우리 만나서 이거 가져가. 그녀는 전화를 끊을 듯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언제? 난 상관없어. 우리는 식당 같은 중립적인 곳이나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는 일요일 오후 2시를 제안했습니다. 일요일에 시간 괜찮니? 갈게. 전화가 끊기고 저는 전처이자 아이 엄마,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여자와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레모네이드를 타고 쿠키를 구우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악수도 포옹도 없이 짧게 인사만 나눈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짧았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50세의 그녀는 6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탁자 위엔 음료와 쿠키, 그리고 그 신발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제가 권한 음료를 거절했습니다. 제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레모네이드가 싫으면 그냥 상자만 가져가도 좋아. 할 말이 더 없다면 말이야. 무슨 속셈이야, 황정민? 뭘 원하는 거야? 돈이 얼마나 남긴 했어?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속셈 같은 거 없어. 돈은 그대로야. 다만 채영이 결혼할 때 집 보증금 보태라고 내 돈이랑 합쳐서 조금 줬어. 원한다면 당신 형편될 때 채영이한테 갚든가. 난 내 몫을 준 것뿐이니까. 지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딸이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죠. 채영이가 결혼한 지 2년 됐어. 당신 이미 할머니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정을 억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손녀 이름은 이하은이야. 당신 이름에서 한 글자 땄지. 지수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채영이랑 오랫동안 연락 끊긴 거 알아. 당신이 원한다면 다시 연락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 화장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짧게 들려줄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채영이는 이민호라는 좋은 남자를 만났어. IT 보안 쪽 일을 하는데 둘이 아주 잘 맞아. 채영이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나랑 미래는 오래가지 못했어. 미래는 나보다 너무 젊었고 그저 잠시 기댈 곳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으니까. 지금은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 나도 가끔 데이트는 하지만 더 진지한 관계가 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독신으로 지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지수에게 제 진심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이 미워했어. 당신이 죽길 바란 적도 있었지. 하지만 막상 당신이 갇히고 나니 내 감정도 변하더라. 승리감 같은 건 없었어. 그래서 당신에 대한 증오를 버리기로 했어. 당신이 사과하지 않았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 우린 서로를 이해하기엔 너무 늦었고 대화는 끊긴 채 싸움만 남았었으니까. 지수는 고개를 들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더 할 말이 없고 배가 고프지 않다면 이제 보내줄게. 갈 길이 바쁠 테니. 그녀는 일어서서 상자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그녀의 등 뒤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때 당신은 나를 참 만만하게 봤잖아. 아직도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니? 그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한 목소리로 제가 너무 잔인했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여전히 밉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쉬운 사람이라고는 이제 생각 안 해.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